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나타나 화살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 7명이 있었지만 범인 제압은커녕 범인이 달아난 후에도 쫓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회의실 책상 유리까지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진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신을 수개월간 냉장고에 방치해온 20대 아들이 지난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치매를 앓는 아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때리는 등의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수진 기자 오늘 마지막 방송. 예. 근데 어제 예. 이수진 기자가 저에서 뾰로롱한 일을 한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백 변호사님 기억력 좋아요. 근데 자, 왜? 그래서 제가 네. 이수진 기자한테 오늘 너 막방이니까 네가 하려 없다 했더니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해요. 그럼 양행크 나이는? 저 내일 모레 50입니다. 그러니까. 예. 반백의 나이가 지났는데. 그러니까요. 뾰로롱. 이러고 삽니다. 저는 이수진 기자한테 어울리는데 뾰로롱은 여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라고 이거 하고 싶어서 아니,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진짜. 아빠도 아침 인사를 뾰로롱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뾰로롱은 연장자가 분위기 하시는 좋아. 인사인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이 기자 지금 뭐 심정이 어떤가요? 그냥 평소와 비슷하고요. 오늘 막방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도 방송에서 잘려보신 적 있으시죠? 뭐 있겠죠? 예. 그럴 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마지막 방송. 약간 좀 더러운 쪽에 가깝죠. 두려워 또. 전 잘린 건 아니고. 그렇죠. 우리 이 파견 기간이 이제 사실 저도 종료가 잘려본 되고. 적은 없어요. 진짜? 네, 그럼요. 예. 아무튼 뭐 좀 서운하시잖아요. 그죠?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도 우리 이수진 기자는 워낙 이제 프로니까 오늘 뭐 사건 반장에서 뭐 마지막이 되더라도 머지않은 시점에 You will be back? 아니 뉴스룸에서 만나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 내일 모레 50입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18,147명이 된 건데 일주일 전에 비해서 근 2배가 됐다는 거죠. 곧 휴가철 시작되고 또 막 사람들 이동도 늘어날 것이고 당장 하반기 재유행 전망까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좀 이게 좀 걱정스러운데 더우시더라도 이 마스크 꼭 아셨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오늘 대망의 막방을 앞둔 이수진 기자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주도 사는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야, 사반 봐야 되니까 빨리 끊어 하시네요. 80 넘은 엄마 전 용녀 여사에게 삶의 재미를 안겨준 사반 고마워요 하신 문명희님, 아이고 우리 용녀 사랑합니다. 자, 지난 3일 자정에 의정부 쪽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킥라니를 봤어요. 난 초보 운전이라 킥보드만 봐도 떨린단 말이에요. 제발 좀 하신 김미나님. 자, 사반 보려고 티빙 가입했어요. 직장맘인 나의 유일한 힐링 프로그램 하신 김정아님. 사반 보는 재미로 사는 75 늙은입니다. JTBC는 나의 영원한 방송국 하신 이영범님. 아이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자, 이수진 기자 가면 안 돼요. 대신 진행자 제 내보내요 하신. 너 진짜 너 누구니? 은수님. 예, 멕시코에서도 이수진 기자 응원합니다 하신 디아 X님. 물류 창고에서 일하는데 더워 미치겠어요. 퇴근 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사반 봅니다 하신 새냥이와 욕쟁이 할매님. 자, 미국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이어폰 끼고 사반 봅니다 하신 존 쿠즈마님. 이번 주 한국 오시는 뉴욕 교민 성미미님. 사반 입문 초신자 박정숙님. 육아로 바쁘신 김정원님. 송이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보여주시죠. 언니의 호소입니다. 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전해드렸죠. 지난달 27일 서울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김가을 씨, 지금 사진에 나온 김가을 씨를 찾고 있다는
친언니의 호소였는데, 자, 친언니 분이 누리꾼들한테 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뭔가 호소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전단이 실종된 김가을 씨를 찾으려고 가족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애타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 씨의 언니는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어버리거나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전화를 끊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어떤 분한테는 한 번에 전화지만 이 언니한테는 하루에 수십 통씩 온대요. 그래서 제발 중요한 제보가 아니면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경찰은 김가을 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범죄 정황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전화들, 장난 전화 같은 게 너무 많이 걸려오다 보면 정말 중요한 제보 전화 이런 걸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또 그런 거려니 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발 쓸데없는 그런 장난 전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 뉴스 갈게요. 자네 서장 누구야? 아하. 자, 전북 익산시 부시장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너네 서장 누구야? 라는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지난 1일 새벽에 한 술 취한 남성이 택시를 탔는데요. 기사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건데 시비가 커지니까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승객이 익산시의 부시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한테 자네 서장이 누구야? 내가 전화하겠어.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너 나를 특별 대우해주지 않으면 불이익 받게 할 거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되잖아요. 부시장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처리해달라. 뭐지? 이런 뜻이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취임식에서 이 발언이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니네 서장 누구야가 객관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서장 누구야? 이 일 객관적으로 처리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익산시 부시장, 그 논란의 부시장, 하필 오늘 익산시장 취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모든 플래시 세례를 이 야. 부시장이 독차지하면서 사과했는데 짧게 들어보시죠. 저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와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 이거 그냥 딱 들어도 느그 서장 남천동 살지. 내가 느그 서장이랑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모든 분들이 다 그 생각하셨을 겁니다, 승희 의원님. 세상이 진짜 2022년을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씁쓸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감사관실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한답니다. 품위를 제대로 유지했느냐, 또 마스크를 제대로 썼느냐를 확인한다라고 하고, 방금 보셨다시피 시장 취임식에 부시장이 하이라이트로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양 변호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덕분에 좀 익산 부시장이 누군지 전 국민이 다 알게 됐습니다. 오택님 부시장님 기억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깊은 인상 주셨고요.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졸리면 쉬세요, 제발입니다. 요즘 차 밖에는 덥고 안에는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죠. 딱 졸음오기 쉬운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 졸음운전 관련 사례 모아봤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졸았어. 저 같은 경우도 졸음 쏟아지면 진짜 제 뺨을 막 수십 차례 막 허벅지 막 꼬집고. 양 변호사님,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진짜 장사가 없어. 저기 고속도로에서 주변에 차가 없었기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한 거고요. 예. 저는 사실은 저 고속도로는 아니었는데 지난해였나요? 지난해쯤 택시를 타고 가다가 기사님이 갑자기 고속도로였거든요. 예. 갑자기 끼익 서더니 여기가 어디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기사님이 어딘지를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조신 거예요, 깜빡. 그래서 정말 이게 도착할 때까지 너무 불안했던 기억이 저도 생생합니다. 사건 진짜. 마장을 한번 못 올 뻔했습니다. 진짜? 거의 비슷한 일로.
기사님 때문에. 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셨었나 봐요. 그랬구나. 정말. 자, 또 다른 졸음운전 사고 사례 모아봤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흰색 경차 주목해 주세요. 점점 이 안전봉 쪽으로 가더니 안 돼. 아이고야. 아유, 세상에 졸음운전 아니고선 이건 설명이 안 되죠. 왜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영상 보세요. 자, 앞에 차 잘 주목해 주세요. 왼쪽으로 가면 안 돼. 아유야. 하다가 야, 세상에. 그래도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잘 피했어요, 세상에. 자, 쾅 하고 하는데 휙 들어가지고 야, 세상에 천만다행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진짜 졸음운전. 우리 백 변호사님만의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한 쉼터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저는 처음부터 너무 피곤하시면 아예 운전을 안 해요. 처음부터 쉬고 오든지 중간에 이제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같은 요즘에 졸음 쉼터 많이 있잖아요. 쉼터가 없다. 쉼터가 없으면은 뭐 휴게소라도 찾든지 아니면 휴게소도 정말 없다. 갓길이라도 찾고 비상등 켜고라도 쉬어야죠. 비상등을 켜고 어떻게라도 쉬어야죠. 거기서 그냥 억지로 운전하는 것보단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쉴 곳을 눈에 보이는 곳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고 조금만 참으면 간다 이 생각하고 운전하다가 저런 일들이 생기는 건데 문제는 아까 요 사고 말고 그 다음 사고에는 뒷차가 사고 안 났잖아요. 예. 저 뒷차 사고 나도 사실 뒷차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앞차가 졸음운전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거리 확보했으면 아까 이 두 번째 사고도 피했잖아요. 깻잎처럼. 예. 깻잎 한 장채로 싹 깻잎 한 장. 피했는데 저 앞차가 계속 이상했대요. 그래서 뒤에서 서행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따라갔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단 말이죠. 저 사고를 내면 본인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고 뒷차는 또 그 졸음운전한테 차 때문에 사고가 났지만 네. 본인도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앞차가 이상하다 싶으면 뒤에서 크락션 계속 울려주시고 계속 경고를 해야 돼요. 지금 딱 보면 알거든요. 졸음운전인지 아닌지. 뒷차는 느낌상.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서도 계속 경고를 해주고 조금이라도 졸리다 싶으면 어디서든 쉴 곳을 찾아라. 이게 졸음운전 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죠. 고세원 전 연인의 폭로입니다. 그 드라마 막되먹은 영애 씨로 유명세를 탔던 배우 고세원 씨 지금 나오죠. 사생활을 폭로했던 전 여자친구가 추가 폭로에 나섰다면서요. 네, 자신이 배우 고세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하는 글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고 씨가 자신의 신체 영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애원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우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고 씨가 협박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여성은 고 씨와 그의 어머니가 자신을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성으로 취급을 한다면서 지금은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와 나눈 메시지 캡처본을 첨부하기도 했는데요. 소속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오늘 아침부터였는데 소속사에서 이런 일을 확인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게 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처음 글을 올린 후에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뭐 달라진 게 없었다는 얘기인데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지난해 11월에 고세원 씨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향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막상 당사자인 전 연인에게는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뭐 국민들에게는 제가 뭐 그때 당시에 이혼하고 또 재결합을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여자친구를 또 만나게 됐다. 그렇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사과드리고 사과 조치를 취하겠다는데 그 이후 7개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온 거죠. 이제. 아무튼 기획사 소속사 측에서 좀 빠른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다섯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비싼 차 골라 일부러 과장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사거리를 직진한 오토바이 잘 주목해 주세요. 우회전하는 차량에 살짝 꽝 하더니 꽁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에도 꽁 살짝 닿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심지어 이번에는 닿지도 않았는데 넘어지고 있어요. 닿지도 않아. 너무 억지스러워, 부자연스러워. 진짜 왜 이러고 살아요, 진짜. 자, 딱 봐도 아시겠죠? 이거 느낌 옵니다.
보험 사기죠. 네, 지금 딱 봐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상을 보면 아는데, 근데 문제는 저렇게 당한 분들, 저 차량 운전한 분들은 전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신고해서 밝혀진 게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게 뭐냐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무려 41건의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41건. 그럼 피해 입었을 때 저 돈은 누가 주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사. 주죠. 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뭘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지? 하면서 이제 고의 사고를 의심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밝혀진 건데요. 이 남성 이제 보험 사기가 의심을 받으니까 베트남으로 도주를 합니다. 베트남이요? 네, 베트남으로 도주해서 그동안에 받았던 보험금으로 뭐 인터넷 도박, 베트남 유흥비 이런 거를 다 탕진하는데 이제 다 탕진했으면 베트남에서도 못 버티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지난달 27일 동작구 사당동의 은신처에서 저 남성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자, 뭐 눈썰미 좋으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 3건의 꽝 영상 볼 때마다 어떻게 이 피해 차량이 다 외제차네 싶으실 텐데 이유가 있었죠. 당연히 외제 차량을 모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보험 사기의 사고는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고 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좀 다쳤는데 뭐 굳이 병원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현금으로 뭐 한 20-30만 원 주면 그냥 없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두 번째는 이거 보험 처리하시면 굳이 비용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굳이 보험 처리 안 하고 할 테니까 그게 대해서 현금을 주시되 만약에 필요하다면 보험 처리하셔라 이렇게 나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때서는 경찰에 신고하지 마시라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자기가 현금을 받는 그런 어떤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첫 번째 경찰에 신고하시고 두 번째 보험 처리하시는 게 가장 이러한 어떤 보험 사기로부터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보여주시죠. 10대 소년의 1분 싹쓸이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한 남성이 금은방 앞을 서성입니다. 슬렁슬렁 지금 다니죠. 자, 가게 안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연장을 꺼내고 있어요. 망치, 쾅! 그러더니 들어갑니다. 쾅! 깨졌어요, 지금. 자, 들어갑니다. 빨리 들어갔어요. 자, 진열대 꽝! 하더니 팔찌, 시계 수십 점을 지금 가방 안에 쓱싹. 자, 단 1분여 만에 250만 원어치를 꿀꺽. 자, 양 변호사님, 저 그림만 보면 저거 완전 선수인데 네. 10대입니다, 10대. 10대고요. 여기서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좀 굉장히 익숙해 보이잖아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저 장소는 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만에 잡히긴 했는데 이전에 이미 충남이나 대전 같은 곳에서 저게 5번째였어요. 세상.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훔쳤던 이야. 겁니다. 아이고. 쉽게 안 잡혔던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딱 달아놨죠. 예. 한 2kg가량을 저 옷 차림새에 그대로 가다가 화장실로 쏙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와. 그러고 나서 미리 파악해놓은 도주로로 싹 옮겨서 다른 지역의 PC방 같은 곳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도망을 어쩜 다녔으니까 좋아. 5번을 범죄를 저지르러 못 잡히다가 5번째 만에야 겨우 검거를 한 겁니다. 승현님, 지금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10대 이 친구가 소년원을 나온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됐답니다. 그리고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뭐 중간에 옷을 갈아입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 보니까 예상컨대 저는 소년원에서 누군가 얘한테 뭔가 전수한 자가 있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소년원에 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뭐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년원도 우리가 무슨 고등학교라고 해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 되는데 저는 저 친구가 오히려 그 소년원에 있는 다른 소년에게 악풍을 끼치지 않았을까. 저 정도면 이미 자기는 수십 번 범행을 했고 그 소년에서 착하게 좀 이렇게 개성교화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너는 어차피 빨간 줄이 거였어. 너는 어차피 나가봤자 세상에서 너를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혹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낸 게 아닌가. 왜 저 정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왜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갔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처분을 내려야지 그 처분이 아닌 처분을 보내면 개성교화의 가능성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 친구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분류처우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남 창원에 사시는 정동예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6시만 되면 맨날 사건 반장을 틀어놓는 바람에 다른 걸 보려는 온 가족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계신다고요? 하지만 우리 정동예 여사님은 제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언젠가는 온 가족을 사반으로 인도하시겠노라라고요. 믿습니다. 아, 좋습니다. 작은 목표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쌓여 꿈을 이룬다. 여기 K뱅크. 목표를 이루면 이자를 더 주는 K뱅크 챌린지 박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K뱅크. 이것은 뉴디시. 크게 더 크게 뉴욕. 엣지는 더 살아있게 디트로이트. 치즈를 더 깊고 진하게 시카고까지. 테이스트 빅 빅스타 피자.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복면을 쓴 20대 남성이 나타나 화살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 7명이 있었지만 범인 제압은커녕 범인이 달아난 후에도 쫓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야, 이거 진짜 오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자, 영상 보시면 한 20대 남성이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손에 흰색 가방이 있는데요. 저 흰색 가방에는 화살총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자, 도로 옆에 지금 파출소가 보이는데요. 파출소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파출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진 않았고요. 문틈으로 화살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게 지난달 30일 여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2시에 저렇게 복면을 쓴 괴한이 파출소에 나타나서 경찰관들에게 화살총을 쏘고 도망을 간 겁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화살총이 파출소 내부에 꽂혔고요. 경찰은 50여 명을 동원해서 12시간 만에 이 범인을 잡았습니다. 예.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야, 화살이면 화살이고 총이면 총이지 화살총은 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자, 바로 저겁니다. 딱 얼핏 보면은 총입니다. 이게 보시면 저 완전히 외관성으로 보면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총도 아니고 장총 형식의 우리가 갖고 있던 총의 모습인데 저 총 안에 똑같아요. 총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화살촉이 들어가 있고 그 화살촉이 보통은 한 20cm에서 한 30cm, 40cm 되는 화살촉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오시는 영상 같이 저대로 쏘면 흔히 말해서 작은 그 사냥을 할 수 있는 작은 동물을 사냥할 수 있는 어떤 화살촉이고 거리는 한 126m 정도 들어간다는데 저게 총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탁 꼽히는 정도의 충격이 주어지는 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네, 화살총이 살상이 가능한 무기라고 하고요. 이 남성은 독일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원래 화살 길이가 40cm 정도가 되는데 이 괴한은 자신의 범행에 맞게 22cm 정도로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팍 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총소리처럼 얼핏 들리기도 하는데 자, 이자는 왜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이 남성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해외에서 장래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앞서서 한국 경찰서에서 예행 연습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독일산 제품이고 이거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건데 근데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나름 범행 이후 도주 계획까지 좀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도주 과정에서는 가발을 쓰고요. 또 옷까지 중간에 갈아입는 등 철저한 계획 속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이거를 구매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들어온다는 것도 좀 충격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요. 이 사건 직후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12 셀프 신고입니다, 승현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방송 전부터 굉장히 큰 고민이었는데 이게 111 셀프 신고가 뭔가 하면 지금 한 사람이 총을 들고 화살총으로 팡팡팡 쏘니까 안에 있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숨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다시 111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찰서에 지금 괴한이 왔으니 다른 경찰이 와서 우리 좀 구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게 사실 112 신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백업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한편으로는 경찰이 너무 못했다는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 저렇게 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에게 과연 경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는 않았을까. 오늘 저도 하루 왼종일 이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이제 착잡합니다. 예. 자, 영상 다시 한번 처음부터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파출소 문 아까 그 틈으로 그 화살총을 쐈다는 거고요. 지금 저 손가락이 들어가는 저 틈으로 화살총을 들이밀어서 안에다 발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동그란 구멍, 그게 이제 총알이 박힌, 화살촉이 박힌 자국인 것이고요. 자,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자막으로는 나가고 있지만 7명의 경찰이 파출소 안에 있었는데 팡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다들 책상 밑으로 이렇게 숨고 거기서 핸드폰으로 112를 눌러서 저 지금 여기 파출소에 일단 그 파출소 안에서의 그 광경의 CCTV 모습이 지금 뭐 공개가 안 되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게 만약에 그 저희 눈앞에서 그 영상이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제 여수경찰서에서도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건 뭐 영화에서처럼 뭐 경찰들이 우리나라 경찰들이 총기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큰 소리가 났고 경찰도 사람이니까 긴장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저 범인이 화살총 한 발을 쐈습니다. 딱 한 발을 쐈고요. 소리가 크게 났다고는 하지만 가림막이 꽂혔기 때문에 잠시 후에 보면 화살이었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됐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파출소에도 총기류를 보관하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무기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러면 10분이나 그냥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는 조금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 1, 2분 정도 당황했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죄송해요. 저도 뭐 저보고 그러면 저도 그보다 더 용감하게 나섰을 그럴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죠. 진짜 양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댓글이 있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어디 있겠냐마는 적어도 사명감은 갖고 일하자. 누가 경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시킨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처음에 총소리가 나면서 쾅 하고 날라오면 그건 뭐 경찰 아니라 누구나 다 두려우니까 일단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 그리고 한 발 쏘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10여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112 신고하고 저 남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망가잖아요. 물론 숨어있던 경찰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추적하러 나가다가 바깥에 대기하다 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저 남성이 도주하는데 이 현장에 있는 경찰분들은 아무도 저기에 저 남성을 추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 남성이 12시간 만에 잡혔죠. 예. 그럼 12시간 동안 저 사람이 저 화살총을 들고 민간인 쐈으면 어떻게 해요? 맞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경찰분들의 그 순간적인 두려움 이해는 하지만 그 이후에 도주할 동안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이 정말 아까 정신질환 있는 걸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저 총을 가지고 다른 사람 공격했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파출소의 직원들 또 얘기가 뭐냐면 당황하다 보면 저희도 112로 먼저 눌러집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 오케이. 그 당황하면 나도 겁이 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 자체는 승 의원님 뭐가 됐든 무슨 개그 프로 같은 데서 그렇게 나오면 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개그 소재로 다뤄질 수도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7명이 있었고 언제나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훈련을 받는 것이고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파출소 내에는 또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현장 대응을 하는 팀장급은 그 사람 자기에 있는 그 같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밝혀지지 않아서 이제 팀장에 대해서는 대기 발령을 하고 나머지 위법 사항이 나오면 이제 징계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오는데요. 말들이 나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찰관 분들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라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매뉴얼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해서 꼭 훈련을 하시고 꼭 매뉴얼을 정해 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찰 분들도 사람이니만큼 그 순간적으로는 겁이 날 수 있다는 거 저희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런데 이 직업적인 어떤 소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니까. 자, 이 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 머리가 터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오더니 피가 무섭다면서 가버렸다. 왜? 의사도 사람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오더니 불이 무섭다고 가버렸다. 소방관도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양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조롱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될 분들이죠, 경찰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미담도 얼마나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까? 그런데 그럼요. 가끔 가다가 이 사건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7분이나 거기 계셨다라는 게 정말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아직 조사를 하다 보면 112 신고라는 게 단순히 112 신고인지 아니면 7명이 있지만 바깥에 혹시라도 기다릴까 봐 대기하고 뭐 공격을 재개할까 봐 우리가 일단 대기하고 있다든가 그렇게 서로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다라면 제가 조금 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신고만 하고 끝난 거라면 그럼 전 진짜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차라리 저는 저 때 112 신고가 아니라 무전으로 그러니까 백업. 그 주변에 그냥 그 파출소에 뭐 SOS를 치든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계속 저희가 경찰이 사람인지라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저 7분이 바깥으로 바로 범인을 잡으러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바깥에서 행여 뭐 소위 매복하고 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최대한 지원 요청을 해서 그 주변에서 이 남성이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최대한 빨리 도주를 차단하는 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읽어주셨던 피가 무서웠다는 뭐 의사 뭐 이런 얘기들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좀 답답할 수밖에 없죠. 과연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우리 국민들을 잘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싸움을 말리는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했습니다. 해당 학생은 회의실 책상 유리까지 손으로 내리쳐 깨뜨린 뒤에야 진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번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난동 부린 사건 전해드렸죠. 당시에도 우리 많은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부모는 뭐 하고 앉았냐 막 이렇게 화를 많이 내셨는데 이번엔 한 학년 많은 초등학교 6학년생이 선생님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어요.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고작 13살 정도잖아요. 자신의 화를 못 이겨서 선생님한테 흉기를 이렇게 들고 위협을 한 겁니다. 이 학생은 지난달 말에 지금의 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나흘 만에 다른 친구랑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님 입장에선 이걸 말려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말려서 연구실로 불러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의 책상 서랍을 뒤졌고요. 거기에서 흉기를 꺼내서 선생님을 위협을 한 겁니다. 자, 지금 흉기 저희가 차마 지금 약간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사파임에도 그냥 톱입니다, 톱. 네. 전학 온 지 나흘 만에 그것도 싸움 말리는 선생님한테 저런 걸 그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막 이랬죠, 또. 야, 이거는 영화에서도 소재로 나오기 힘들 만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상도 못할 만한 상황인데 그냥 아무리 홧김이었다 그래도 선생님과 본인이 시비가 있었던 학생한테 둘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때리는 것만 보고 상황 파악 못하면서 윽박 지르고 XX했다. 이거 저 담임교사 좀 어린 여성 교사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뭘 째려봐 이 XX야 죽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담임교사 본인의 담임 선생님에게 했다는 겁니다. 진짜 승 의원님
옛날 같았으면은 그 남자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많이 맞았을 거예요. 저 초등학교 6학년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이 되고 뭐 부모 끌려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하면서 그렇게 됐겠죠. 옛날 같았으면. 사실 뭐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군사부 일체, 물론 뭐 이런 말하면 제가 꼰대라는 말을 듣겠지만 군사부면 선생님은 어머님, 아버님 앞쪽에 있었던 분이세요. 그분의 그림자도 밟지 않겠다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었는데 앞에서 싸움이 있었잖아요.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을 말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저 교사가 좀 부적절한 행동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해라도 하겠지만 아이들이 싸우는 걸 말려서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하기 위해서 갔는 교사에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분명히 사이키아트리안, 그냥 정신질환적인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뭔가 트라우마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전학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뭐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다들 이제 과거에 이제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니까 하키로 맞았다. 순간 고막이 나갔을 것이다. 뭐 또 과거의 경험담, 목격담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데,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가 저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일단 진행 중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아이를 진정시켰고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원래 싸웠던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에게 쫓아가서 흉기를 막 휘두르려고 했었기 때문에 진정을 시키고 다행히 했지만 그 흉기도 좀 빼앗았고, 그리고 다른 어떤 특별한 물건들이 없는 그 회의실로 일단 옮겨서 얘기를 이어가려고 선생님은 시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문제 상황이. 아니 끝난 게 아니면 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게 진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다시 화가 난 겁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하더니 회의실 책상 유리를 손으로 깨는 건 물론이고요. 엄마한테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학교에서 유리 깼는데 돈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거는 좀... 뭔가 폭력적인 콘텐츠를 너무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의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6학년생인데 지금까지 보신 이 상황만 보시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뭐가 됐든 가장 큰 충격을 지금 받은 사람은 이 초등교사 아니겠습니까? 경기교사노조 황보미 국장이 직접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선생님은 아이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셨다고 하고요. 또 이 아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했을 때 이 아이를 이렇게 제지하려고 아이를 잡거나 이 톱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만 터치가 있어도 아동학대의 이제 고소 위험에 놓여 있거든요, 교사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무력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자, 들으신 것처럼 조금만 터치가 있어도 손대면 톡 해도 아동학대 고소 위험이 있다. 정말 이게 요즘 교육의 현실이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저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언터처블. 예.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제가 이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 보니까 현재 교사들의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우린 사지가 다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건 좀 꽤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뭐만 했다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 이런 협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 담임 선생님이 흉기를 빼앗으려고 했다면 나중에는 이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얘는 이미 이 사달을 벌이기 얼마 전에 전학을 왔던 애예요. 그렇죠. 일단 거기서부터 뭔가 있었으니까 또 그래.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반을 바꾸든지 또 전학을 보내든지 이런 거밖에 지금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데 아니 그럼 반이 바뀐다. 그럼 그쪽 반 애들은 만약에 또 강제 전학을 보낸다? 그럼 그 학교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전에 전학교에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는 저희가 지금은 모르죠. 근데 이게 전학이 정상적인 전학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예.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럼 이번에 일단 피해 선생님과 피해 학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학급은 교체겠죠. 최소한. 이제 내일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요청할 수 있는 거는 고작 그것뿐입니다. 최소한 학급 교체 이상의 처분이 나오지 않으면 흉기로 위협받은 학생, 나머지 학생들과 계속 한 교실에 있어야 된다. 아유,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반으로 옮기면 그 학생하고 그 반에 있는 선생님 어떡하죠? 다른 학교로 옮기면 어떡하죠? 진짜 딱 방금 자막에 나왔는데 폭탄 돌리기라는 표현이 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다들 뭐 특별휴가 치고 안정 취하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데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고민을 더 진지하게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한 폭탄 돌리기로는 이 아이가 가는 학교도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전부 다 불안에 떨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진짜 뭐 양 변호사님도 과거 학창 시절을 경험하셨지만 과거엔 교권이 너무 엄청나서 거대해서 문제였지만 지금은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지금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뭐 어떻게 보면 좀 힘으로 제압하는 건 반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반대하냐면요.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하다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이 범죄에 그냥 놓여져 있나요? 아니죠.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처벌을 합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요. 근데 지금 학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생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만들어졌는데 그럼 어떻게 할지가 비워버린 거예요. 아하. 거기에 더 문제는 뭐냐면 1차적으로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지고 있는데 부모가 굉장히 강력하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부모에게 아까 얘기했죠. 부모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부정 우리 완전히 애들 건드려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돼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강력하게 일차적인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못하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뭐 그게 경찰이 됐든 아니면 지금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지만 강력하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아이들부터가 달라지는데 아이들도 지금 아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못 잡는 거 우리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아이도 학생 교사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지금 나가도 못 잡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촉법. 예. 근데 촉법도 그때 비슷한 얘기했지만 현재 소년법으로도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13세 미만이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법적으로는 예. 작동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틈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꼭 옛날처럼 뭐 매들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승현님 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책임 돌리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의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하시고 아이의 건강, 즉 마음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막 혈압 오르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의 한 원룸 건물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이 끝난 방을 살피던 중 60대 초반 남성의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놀랍게도 시신은 냉장고 안에 있었는데요. 오래 방치돼 부패한 상태였지만 외상이나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해안 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서 60대 남성과 함께 살던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게 됩니다. 경찰이 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한 건데요.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한 게 맞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 기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에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안에 웬 시신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신고자는 다세대 주택의 건물 관리인이었고요. 계약이 끝난 이 세입자 집에 냉장고를 바꿔주려고 갔다가 이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60대 남성이었고 앉은 자세로 발견이 됐는데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시신에서 외상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대략 봤을 때는 2달 전쯤에 숨진 것 같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그 범인이
그러니까 60대 남성을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네, 이 집에는 아들하고 60대 아버지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들이 아주 강력한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CCTV를 추적해서 밤 8시쯤에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이 아들을 붙잡았는데요. 이 아들 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은 뭐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 사망 경위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아버지가 숨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보름 넘게 그러니까 45일 넘게 아버지의 시신을 이렇게 냉장고에 방치한 것으로 이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사흘 전에 이제 본인도 못 견뎠는지 이사를 가겠다면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고 시신을 놔둔 채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럼 왜 냉장고에다 아버지 시신을 넣었을까요? 참 어이가 없는데 장례 치를 돈이 없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뭐 실제로 경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맞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또 그냥 방치할 경우는 이제 부패 같은 것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로 썼다라고 하는데 아니 집을 비우고 나면 당연히 금방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아, 지금 나오는 앞서 지나간 그 냉장고 안에 자, 이 아들, 이 부자는 4년 전 타지에서 충남 서산으로 이주해 온 뒤로 함께 둘이 생활했던 걸로 알려졌는데 아버지는 병 때문에 누워서만 지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치매 때문이었죠. 자, 경찰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 그동안 또 며칠 굶었대요. 이분 혹시 그런 기초수급 대상자 그런 거? 그런 거는 신청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치매 증상이 좀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 그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고통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고는 바람에 이제 직장을 그만뒀다 그래요. 자, 근데 이 무료 장례 지원 이런 거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방금 앵커가 이야기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직 우리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이제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만약에 자연적으로 아버님께서 이제 사망을 하셨다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을 충분히 사회적으로 지원받아서 장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꼭 그걸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연사로 돌아가셨는데 그걸 냉장고 속에 아버님을 모시면 이건 또 범죄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 사체 유기죄가 성립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특히 그러니까 치매는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까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꼼꼼히 좀 챙기시고 저는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게 기초수급자로 등록도 안 되었다는데 그런 것까지 좀 같이 우리가 이 내용을 보시는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주위에 그런 힘든 분이 계시면 꼭 좀 찾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민센터 가면 다 확인해 주니까요. 꼭 좀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치매였다. 그리고 돈도 없었다. 장례를 치를 돈도 없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서는 이 아들도 약간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딱 나왔을 때만 해도 뭔가 좀 짠하다, 안타깝다라는 분위기가 많았죠.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치매 아버지를 굶기고 때렸다는 사실이 전해집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요. 아버지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니까 아버지를 때리고 굶기기까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들이 1년 전부터 일거리가 없어서 생활고에 좀 시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학대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치매와 당뇨를 앓고 있었는데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고 약도 처방해주지 않아서 병을 방치하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일부 보도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도 조금 정신적으로 좀 부족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우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이런 치매, 즉 가족 간의 존속, 그다음에 가족 간의 비속 살인들을 보면 특히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살인 사건들이거든요. 다른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건 막지 못하지만 분명히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살인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도 아버지가 치매인 상황, 당뇨인 상황, 그러면 아들 된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고 이 아들의 미래는 지워지는 순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버지일 거라고요. 내가 돌봐야 되는 아버지가 내 미래를 지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와는 전혀 다른 사건에서 치매를 이제 앓으시면 약간 거칠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아까 식사를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식사를 달라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 아버지가 또 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국가가 개입해서 막아야 되는 살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들은 일단 구속이 됐어요. 네, 일단은 뭐 학대를 통해서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일단 잠정적으로 보고 존속학대 치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아버지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했으니까 사체유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존속학대 치사 같은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니까 굉장히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이 죄명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아버지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2005년 6월, 한 청소업체 직원이 미입주 아파트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에 붙이면 관리사무실에서 금방 떼버리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방 안에 광고물을 붙여야 했습니다. 반쯤 돌았을까, 직원은 중간층에서 낯선 악취를 맡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직원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악취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악취가 나는 곳은 안방에 딸린 작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 보인 건 여성 이 씨의 시신이었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아파트에서 왜 이 씨는 숨진 채 발견됐을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미입주 아파트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예, 2005년도에 2005년 6월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다뤄졌던, 상당히 좀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만한 그런 장기 미제 사건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이라도 그 진범이 잡히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해자 이 씨가 발견됐던 그때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2005년 6월 16일이었습니다. 서울 도남동의 미입주 아파트에서 이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발견자는 청소업체 홍보전단을 붙이는 직원이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전이었기 때문에 문 비밀번호가 0000, 1234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고요. 이 직원은 중간층에서 악취를 느꼈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 씨가 발견된 아파트 내부 구조거든요. 자, 이 패널 좀 잡아주시죠.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서 악취를 따라갔는데, 사실 이 아파트 현장은 범죄 흔적 없이 굉장히 깨끗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미입주 아파트니까. 네, 냄새를 따라가 보니 이 안방 안쪽에 있는 이 화장실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신의 상태가 겉옷이 찢어져 있었고 상당히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목이 졸린 흔적이 있었지만 사망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상태여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전단지 미입주 아파트, 지금 입주를 앞둔 진짜 새 아파트, 신상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이러 갔던 사람이 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하고 그 냄새를 찾아서 이렇게 갔더니 숨진 이 씨를 발견했던 거였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 숨진 이 씨는 누구였던 겁니까? 당시 30살이었던, 그러니까 숨졌을 당시 30살이었던 이 씨였고요. 또 인근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졸업한 후에도 그 학교 교수 부탁으로 학술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여성인데, 그 사망하기 1년 전에 결혼한 새댁이었죠. 신혼부부였던 겁니다. 뭐 시댁이 또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수백억 대 자산을 가진 걸로 알려진 굉장히 재력가 집안이었고, 그런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되기 일주일 전에 남편이 실종 선고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일단 지금 이 씨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미입주 아파트죠. 미입주 아파트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당시 남편과 이사를 가려고 했던 집인가? 아, 혹은 사전 대학원- 점검하러. 네, 뭐 학교하고 가까워서 이쪽에서 또 하나 방을 얻으려고 했던 것인가? 뭐 이런 정도로 보통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신혼부부니까. 피해자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집입니다. 아, 진짜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리고 학교와도 지금 걸어서 45분, 차로 10분 걸리면 굳이 근처에 집을 얻는 그런 개념도 아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소지품 중에 수첩에서 좀 이상한 내용이 발견이 됩니다. 이 미입주 아파트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 번호가 나와요. 뭔가 이곳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본인만 알든. 지금 소지품 사진이 네, 나오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새로 집을 구하러 다닐 일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첫 번째 미스테리고, 그리고 이 씨는 술을 못 합니다. 어허. 술을 못 하는데 간과 비장에서 0.14%의 알코올 성분이면은 거의 만취잖아요. 만취 상태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유성호 교수가 확인한 결과 간과 비장 조직에서 나왔던 이 알코올 농도가 그 정도라면 이건 무조건 술을 직접 마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범인은 특정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범행의 동기가 됐던 건 무슨 뭐 그런 사정이 있었나요? 그 주변에? 보통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첫 번째 보는 게 강도 살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소지품을 확인했는데 시계가 고가의 시계였는데 그대로 있었고 지갑 안에 보면 현금과 이제 상품권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걸 본다면 사실 금품을 노린 살인 사건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예제감 금품을 제외하면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수진 기자가 아까 패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관 들어가서 제 안쪽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미입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현관에 있는 수납장이 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하지 않았던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고 봤는데 거기에서 또 머리카락 한 줌이 확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외부적 충격으로 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고 거기에 머리가 있다면 거기에 머리를 좀 죄송합니다. 찍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수진 기자가 이야기했던 또 양 변호사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옷의 일부 원피스를 입었는데 옷의 일부가 찢어진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이게 성폭행의 의심이 또 들 수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성폭행을 하는 와중에서 그러니까 저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겠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들여다봤는 거예요. 그럼 건품에 의한 살인이 아니면 성폭행에 의한 강간살인이냐라고 들여다봤는데 전혀 강간의 흔적은 성폭행 흔적은 예.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이 피해자 사망자의 당일 행적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망 당일은 이제 6월 9일이었는데요. 이 씨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을 했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수선할 한복을 가지고 나와서 수선을 맡겼고요. 그리고 11시 31분 백화점에서 도시락을 포장해서 나왔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피해자가 졸업한 대학교 은사인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와 헤어지고 오후 2시 23분쯤에 은행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나왔는데요.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진 겁니다. 자, 경찰이 초기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 딱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었고요. 두 번째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당일날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는 그 교수였습니다. 근데 전 남자친구는 왜 용의선상에 올랐냐면 이 남자친구가 헤어졌는데 결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같은 대학에 법대에 진학을 했다면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 여성에게 접근을 했던 겁니다. 좀 의심할 만하잖아요. 예.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건 당일 무렵에 다른 지역에 아예 동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용의선상에서 벗어났고요. 남편은 그럼 왜 올라왔냐 봤더니 친정어머니가 이 사건을 관련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딸을 찾아서 헤맸을 거 아닙니까? 실종이 됐으니까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다만 이 내연녀라는 얘기는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사실 무근인 얘기를 듣고 이 어머니가 경찰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리고 또 남편은 그 사건 무렵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남편이 사실 무근인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이 얘기를 한 게 대학 교수였어요.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를 했던 교수가 친정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고요. 사실 전 남자친구가 이 접근을 했었다라는 얘기도
이 교수가 그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자, 그 교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고 그 교수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사건 당일날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네. 교수는 점심을 먹고 이 씨와 헤어졌고요. 2시부터 3시 15분경까지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6시까지 다른 학생과 함께 있었는데요. 이후 저녁 8시에 모임에 나타나기 전까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가까이 좀 행적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범행을 당했을 걸로 추정되는 시각이 이제 오후 4시에서 7시 사이였는데요. 아까 이 씨가 2시 23분 이후로 행적이 좀 묘연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파트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는 방충망 설치 작업이 있었대요. 그리고 어두워진 게 7시 이후였기 때문에 이 방충망 설치 작업이 끝난 4시부터 어두워진 7시 사이에 이 씨가 사망한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교수의 알리바이가 확인되지 않은 시간, 그리고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이 좀 겹치는 겁니다. 승현님, 그런데 당시 경찰이 이 교수를 여러 차례 조사했는데 했던 이유가 뭔가 찜찜한 게 있었어요. 찜찜한 것도 저는 굉장히 좀 큰 찜찜함인데, 만약에 정말 어떤 관계가 없으면 이 여교수의 행적을 묻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교수가 이 남편에게도 이 여성이 집에 들어왔는지를 묻고, 그리고 전 남자친구에게도 들어왔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경찰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성이 자살했다, 뭐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했다, 유서가 나한테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런 어떤 상황이고, 시부모님이 장례식에 오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이야기를 막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하나 탁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DNA, 남성의 DN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교수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 원래 이 여교수와 내연 관계야. 그래서 이 여교수의 몸에 나의 DNA가 있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 여성은 교수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뭔가 뜨끔해서 DNA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 사실은 그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야, 자, 그런데 네. 그 DNA가 그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가 교수의 DNA하고 일치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스토리를 보면 이 교수가 가장 의심스럽죠. 그러면 경찰도 이제 이 피해자의 치시 발견되고 2달 정도 지나서 정밀 검사를 해서 남성의 DNA가 발견됐을 때 아마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일단 이 교수는 물론이고 이 피해자 이 씨의 주변에 한 400여 명의 남성과 이 DNA 대조 작업을 벌였어요. 그런데 모두 불일치했습니다. 이 교수도 DNA가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또 크로스 체크가 됐습니다. 이 교수를 많이 의심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교수 일건이 생각을 해서 딱 했는데 DNA 대조를 해봤는데 안 맞다. 야, 이러면 경찰 수사가 딱 벽에 막히는 거 아니에요? 벽에 부딪힌 상황이었고 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다른 증거가 또 있긴 있었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고급 골프웨어에 쓰이는 단추가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 단추도 작은 사이즈, 구멍 2개인 작은 사이즈여서 보통 재킷 소매라든가 아니면 바지 뒷주머니에 쓰는 거랍니다. 재킷 소매라면 정하는 과정에서 뜯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것도 흔하지 않은 브랜드라서 저거를 추적해 보는 것도 하나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DNA도 그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해친 사람이 아닌 DNA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범인이 철저하게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면 자기의 흔적은 지우고 일부러 다른 사람의 DNA를 흔적을 남겼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DNA처럼 너무나 결정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확 경찰이 혹시 시선이 쏠리는 바람에 당장 다른 흔적을 놓쳤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죠. 그러니까 DNA 절대주의가 빚어낸 어떻게 보면 미제 사건인 건데, DNA가 맞으면 다 풀린다라는 그거에 대한 약간 올인하고 있다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뭔가를 놓쳤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경찰은 그래서 지금도 제보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돼서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미분양 아파트까지 끌려간 정황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범인은 면식범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봤을 때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원피스 앞부분이 찢어진 걸 보면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를 했고 이 찢어진 옷으로 지문이나 자신의 흔적을 지우는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7년이나 된 오래된 사건이지만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요. 2006년 6월 9일 이혜령 씨가 2시 23분 이후 어디로 갔는지 이런 행적을 알고 계신 분이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작은 정보라도 알고 계신 분은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의 워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게 뭐 어디에서도 단서가 안 나오니까 전문가 솜씨 같았다. 청부살인 가능성도 열고 당시에 수사를 했었다라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빨리 좀 진범이 잡혔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왼쪽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소년을 한번 보시죠. 소년이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장식구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다가 저렇게 벽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머리가! 네, 바로 옆에 있던 누나는 곧바로 소년의 몸을 붙잡았고요. 어떻게, 아우! 직원이 달려와서 신속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멈춰보지만 벽 사이에 머리가 너무 꽉 끼어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끔찍한데요, 이거? 그니까요. 소방관이 그래서 소년을 구조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벽을 허물어서 틈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의 머리를 빼낸 겁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은 영국으로 가볼게요. 네, 영국의 어느 경매장입니다. 한참 경매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 자리에서 주먹을 흔들며 보이는 한 남성이 보이죠? 뭐예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니. 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고 급기야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입기 시작합니다. 네. 왜요? 왜 어디 나가요 지금?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외투를 다 입은 남성 이제 보세요. 방방 뛰면서 네네 춤까지 춥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이 경매에서 약 1억만 년 전 공룡 골격을 낙찰받은 겁니다. 공룡 골격 낙찰가 얼마나 할까요? 글쎄요.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55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오. 입찰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운 좋게 남성이 입찰 경쟁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웬 뭐냐 이거? 그렇죠. 내 영상 속 주인공 54살 톰 홀랜드 씨라고 하고요. 예상하셨듯이 역사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룡 골격을 소유하는 게 꿈이었다고 하는데 참 희한한 꿈이네요. 예. 생애 처음으로 참석한 경매에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잔뜩 흥분한 거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쁘면 저렇게 방방 뛰기까지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경매를 진행했던 경매사는 경매장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열광적인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좀 셉니다. 한 셉니다. 남성이 악어를 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전 죽은 악어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살아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악어가 면사포를 쓰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네, 이 남성, 안 돼! 네네네. 안 돼! 악어에게 입맞춤까지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놀랍나 보네요. 박수를 치면서 오히려 환호성을 지릅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죠? 네, 지금 보시는 건 멕시코의 작은 마을에서 열린 결혼식입니다. 누구랑 신랑은 누가 이 마을의 결혼해? 촌장이고요. 네. 놀랍게도 저 악어가 신부입니다. 뭐야? 흰색 드레스를 입은 악어 모습 보이시죠? 이거 혹시 그 옛날에 그 미드 뿌이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팔찌요? 아니에요. 네, 저도 지금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과 악어의 결혼, 스페인이 중남미를 정복하기 전부터 있던 이곳 원주민들의 전통이랍니다. 참 이런 전통도 있네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은 물론 풍요로움을 베풀어달라고 자연에게 부탁하는 거라는데요. 이날 마을 원로의 주례로 촌장이 이 악어와 백년가약을 맺었고요. 신부 악어의 입을 꽁꽁 묶어둔 덕에 저도 입맞춤할 때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꽁꽁 묶어놨다네요. 묶어놨구나. 아무런 사고 없이 결혼식을 잘 치렀다고 합니다. 100년 해로 하세요. 자, 5번째 픽 영국으로 가보시죠. 네, 오리 3마리가 꽥꽥 소리를 내면서 욕조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습니다. 코를 물에 박기도 하고요. 발장구를 치는 모습이 좀 즐거워 보이는데요. 한창 물놀이를 즐긴 뒤에는 스스로 물기도 털고 정리도 합니다. 자, 주인의 무릎 위에서 스르르 단잠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네, 이게 반려동물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오리들이 여성과 함께하기 전까지 꽤 특별한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자, 주인인 대자 앰프슨 씨가 오리를 데려온 곳은 바로 마트였습니다. 마트? 마트? 네, 엄밀히 말해서 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오리알을 사온 건데요. 여성은 이 오리알 6개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서 정말 오리들이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3주가 지나니까 새끼 오리 3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자 씨를 엄마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새끼 오리들은 이렇게 TV를 볼 때도 머리카락 속에 쏙 들어가 있기도 세상에. 하고요. 집안에서도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참 진짜 이거 이 시간이 안 오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회자 정리 거자필반. 또 간만에 또 어려운 말 했습니다. 네. 자, 이수진 기자가 네. 석 달간의 이 사건 반장 대활약을 오늘로써 끝내게 됐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또 준비한 고별사가 있다고 해요. 잠깐 네. 마이크 넘겨보죠. 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양원보 앵커라든지 이 기자 잠깐만요. 내가 오늘 흥분해가지고 네. 우리가 준비한 우리 이수진 기자에게 헌정하는 영상이 있는데 네. 그것도 잠깐 보시고 들어볼게요. 보여주시죠. 이수진 기자라고 합니다. 3개월 만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저도 반갑고요. 안개가 짙게 낀 2010년 6월의 어느 아침. 오늘 사건 연구소는 전 여자친구의 애칭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첫사랑이 아니신 거죠? 머리부터 양말까지 모두 다 졌습니다. 근데 그거 왜 보여줘요? 상품이니까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댓글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네. 아까 이제 하던 말을 계속해서 하자면 명 MC인 양원보 선배와 최고의 패널들 옆에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요. 정말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들이 크신 사랑을 주셔서 저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없어지는 청정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또 취재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건 반장은 종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패널분을 대표해서 우리 백 변호사님이 네. 우리 떠나는 이 기자한테 한마디 덕담을 해주셔야죠. 이제 앞으로 되게 허전해질 것 같아요. 많은 기자분들이 옆에 앉으셨지만 정말 그 3개월 동안 정말 이 한 자리만큼 믿고 맡겨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고요. 어디 가서든지 뭐 잘하실 것 같고 다음에 더 위해서 이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뭐 왔다가 가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클로징을 제가 양보를 하죠. 오늘 클로징은 특별히 우리 이수진 기자가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죠. 네,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없지만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잔악계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